안녕하십니까. 아, 사장 성범죄 재발 방지 제도를 수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성범죄 재발 방지 제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림에서 보듯이 전자발찌랄지, 화학적 거세랄지, 신상 공개랄지, 강력한 이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범죄를 재발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사장은 이번 한 주 과제 나갈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면 좋은데 등교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아무튼 이 여성과 범죄는 원래 중간고사가 없이 발표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이런 공캠이랄지 오캠이랄지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에 음성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말고사 전주쯤에 어,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성범죄 재발 방지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발에다 차는 거죠. 전자발찌죠. 전자발찌.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보시면 2007년 12월에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법률이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GPS 시스템을 활용한 거죠. 네.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시간 내에 시간대 야간이랄지 전화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자들이 아동이랄지 아동의 집장터랄지 자기의 주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화로 제재가 시행이 되는 거죠. 1절 전자장치 부착 제도인데요. 교재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요.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 관찰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의 사진에도 좀 나는데 이런 기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집에 이런 핸드폰처럼 생긴 전자기기가 있어서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관제센터로 통보가 가열되는 겁니다. GPS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면서 이 전자발찌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면 성범죄자 유 씨가 위치 추적 장치를 벌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발목에 찬 발찌를 끊을 것도 없이 수신기만 꺼내 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유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구형 모델입니다.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로는 착용자 신상 정보만 알 수 있고 착용자가 어디 있는지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러다 보니 전자발찌를 끊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거나 둘 가운데 하나만 없애도 감시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 씨의 경우엔 전자발찌는 그냥 발목에 둔 채 휴대용 추적장치만 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 씨가 돌아다닌 지역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고 검거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 돌아다닌다 하면 진짜 엄청 마음이 저하죠. 우리도 막 갑자기 저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위치 추적기를 버리거나 아예 발찌를 끊고 도주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해 6개월 만에 붙잡혔고
지난 9월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석 달 만에 체포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모두 49건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전자발찌 자체에 위치 추적 장치가 붙어있는 일체형 모델을 개발해 9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올해는 1,600개만 제작이 가능해 내년 상반기에야 일체형으로 모두 교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영상 보셨지만 이 전자발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이 위치 추적 장치를 같이 가지고 안 갈지 아니면 배터리가 분전되면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 세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은 이 성폭력 범죄자의 다리에 부착하는 겁니다. 무게가 한 150g 정도 되고 온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방수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2시간이 넘어버리면 방수가 안 되는 거죠. 물속에 이렇게 다리 한 3시간 담그고 있으면 고장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용 추적 장치입니다. 이게 휴대용 추적 장치인데요. 중앙관제센터로 송수신합니다. 이거는 1m 수준에서 30분밖에 방수가 되지 않는다. 요 3번이 재택 감독 장치고요. 휴대용 추적 장치의 충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네,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일정 범위를 넘어가는 성폭력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코로나에서도 활용을 제한받기도 했지만 인권의 문제로 동의하시는 부분에 한해서 이 전자발찌, 전자손모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 전자발찌의 제도의 취지라고 하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하지만 이 성범죄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습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도박과 마찬가지로 재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물론 격리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랄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랄지, 살인, 강도 범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이 전자발찌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범죄의 특징은 뭘까요? 습격, 반복성,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하게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관제 경로, 즉 성범죄자들의 이동 경로를 탐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에 나오는 신호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보존하기도 하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그리고 모 관찰소의 직원이 이 시스템의 시그널을 계속 관리하겠죠. 일정 지역을 벗어나게 되거나 아동 밀집 지역이랄 학교나 이런 곳을 배회한다. 그러면 현장 확인이나 제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호가 오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흐름들을 보시면 요 위성의 이제 전파가 이렇게 성폭력 사범이 요 가정용 위치 추적 장치를 벗어났을 때 전파가 이 이동통신망을 타고 중앙관제센터로 통보가 됩니다. 뭐예요, 이거? 범죄 지도랑 비슷한 이 지도에 위성으로 어디를 이동해 가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시그널을 받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뉴가드 탑재 지도입니다.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죠. 범죄 지도에서도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112 상황실 가면 순찰자 이동 경로가 GPS로 위성으로 포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 금지. 어디일까요? 예,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랄지, 아동이 모여있는 곳이랄지, 그리고 특정인에게 성폭력 피해자겠죠. 접근 금지 명령을 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착자의 준수 사항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발찌가 강력한 인권 제재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발찌에 대해서 발표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정적 측면도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수 기능이 시간이 제한이 있고요. 쉽게 절단할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측면 얘기가 나왔죠. 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속 그 감시 시스템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자발찌의 목적은 원래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습벽을 교정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그 범죄자의 이동 반경을 제한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습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어떤 성향을 교정하는 것도 역시 범죄자뿐만이 아니고 국민 양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 아주 찬성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찬성한다. 확대하는 것도 찬성하는가? 찬성한다. 저희도 찬성하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전자발찌 찬성할 수 있을까?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하고 있으면 취업부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강화. 그리고 피해자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전자발찌를 하게 되면 이런 일반 성폭력 범죄는 재범이 3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전자발찌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확대되는 추세가 있는 거죠.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이 이 전자발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2절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에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법 42조 1항이고요. 강간, 유사강간, 우리 앞에서 이런 개념 배웠죠. 강제추행, 중강제추행의 위수, 강간 등의 상해, 강간을 하다 상해를 입힌 거예요. 신상, 강간 등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성범죄로 유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는 범죄자로부터 신상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법원에서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고 만인의 지탄을 받는 그런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 절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를 판결이 확정되는 며칠, 30일 이내 이런 것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경찰 되시면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어디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주를 합니다. 신상 등록 인원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통계는 조금 오래됐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전년 대비 43%, 50%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자들이 예전에는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처벌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처벌되고 처벌되어서 신상을 등록해야 되는 이유는 증가하고 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입니다. 신상정보 고지,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사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집으로 우편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주변 몇 미터 안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갔다. 네, 상당히 곤란하겠죠. 등록 대상자의 신상 정보는 성범죄 경력 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고겠죠. 법무부 장관은 행정기관장에게 조회를 요청해서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아까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상 정보는 어떻게 공개되고 어떤 범위까지 알려진가? 10년 동안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거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재범을 막기 위해서 7년 전부터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거주지를 찾아가 보니까 성범죄자들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을 4차례 성폭행해 징역 4년에 신상공개 5년형을 받았던 56살 김모 씨. 거주지로 등록된 고시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없습니다. 네. 성폭행 등 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신모 씨의 거주지도 고시원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이곳에 온 적도 없습니다. 심 씨는 있는데 없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이모 씨의 거주지를 이 알림이에 나온 대로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 사는 곳이 아닌 엉뚱하게도 호텔이 나옵니다. 성범죄자들이 단기 숙박업소를 거주지로 등록해 신상공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패시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집에 거기 와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자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용을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혹시 내 이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5년 동안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빈번하게 강력하게 제대로 촘촘히 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고요. 신상정보 공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도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실시됐는지는 면역인데요. 2012년 경남 통영 초등 살해 사건, 일명 김정덕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개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정덕 사건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양 살해 사건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점덕이 잔혹한 범행을 재현하는 동안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경남신문 김용훈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점덕이 맨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현장 검증. 어디 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아름양을 트럭에 태워 협박하던 순간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하수구에 버리던 상황을 태연히 재현하는 김점덕.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와서 목숨을 빼앗는 순간까지 재구성한 뒤에야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피고죄 결승이다. 나는 다운돼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검증을 지켜본 주민들도 피해자 김 씨의 잔혹함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김 씨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저런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살면 안 돼요. 저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아유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요 진짜. 집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산, 시신을 안매장하는 모습으로 현장 검증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상당히 잔혹하죠. 김정덕 사건 정도는 성범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해서 2012년 사건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예. 공개 대상 범죄는 아청법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요즘은 아동 청소년도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이건 N번방 운영했던 사람도 미성년자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 범죄 연령이 낮아져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많이 논의되고 있죠.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몰카 사건이랄지 경미한 강제추행, 합의된 경우 이런 거는 비공개의 추세입니다.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영원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 대상 범죄. 이런 신상이 공개될 만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아 그 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면제단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경찰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이 되시고 나서 N번방구 같은 음란 사이트나 아동 청소년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주의가 많이 기울여야 화면에 해당하는 죄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화학적 거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번 가지고 있는 교재는 판례를 많이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개념 위주의 개념서가 아닙니다. 이런 판례가 많은 책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무를 접하거나 의견서 아니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개념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어떻게 판례가 적용되는가 이런 유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여성과 범죄 끝부분에 가면 성범죄에 대한 조서, 수사 기법을 설명하게 될 건데요. 그때도 역시 이런 중요 개념, 양형의 기준, 어떤 부분에서 성범죄자의 기소 의견으로 성취되는가 이런 중요 포인트를 파악하는 데는 사실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도의 범위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될 것 같아서 좀 한 25분 정도 30분 이내로 이렇게 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약간 짧은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량만에서는 거의 1시간 정도의 분량이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혼자 교재를 읽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또 화학적 것에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4장 성범죄 재발 방지 제도에 대한 영상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